노유진의 100분 토크. 오늘 방송이 11회 방송인데요. 사실 정치 카페에서 먼저 다뤘어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정부가 발생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것, 당연한 일이지만 이 정부에서 그런 기대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똑똑히 지켜보았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주제입니다. 정치 카페 2회 방송에 게스트로 나왔던 한홍구 교수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월호 참사가 있던 바로 그날 정부는 고리 원전 1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다. 어쩌면 세월호 대참사는 핵발전 사고라는 대재앙의 경고일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00분 토크 바로 이 문제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미리 대처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침몰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이미 명백한 위험으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원전 안전 문제. 한국 탈핵의 저자이시죠. 동국대학교 의대 김익준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히로시마에서 탈핵 강연을 하고 귀국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 예. 저번 주에. 지난주에. 예. 어떤 일로 히로시마까지 가셨어요? 히로시마는 이제 8월 6일 날 예. 지금 원폭이 터진 날이기 때문에 매년 8월 6일 날마다 세계 반핵 대회를 엽니다. 거기서 좀 초청이 와서 가서 강의도 하고 뭐 발언도 좀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예, 그럼 주제가 그 원자 폭탄에 관한 건가요? 아니면 원자력 발전에 관한 건가요? 주로 이제 원자 폭탄에 관한 얘기가 많았었는데 예. 후쿠시마 핵사고 난 다음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 얘기도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예. 먼저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에 일본 상황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다들 느끼시겠지만 두 개의 일본이 있는 것 같아요. 후쿠시마 핵사고의 눈으로 본 아주 위험한 일본이 있는가 하면 핵사고 이전과 또 다름없이 평온한 일본. 이번에 저도 갔다 왔는데 예. 뭐가 달라졌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다른 두 개의 일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게 보는 사람은 일본에서 온 거라고 하면 일단 다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생선이니 뭐니 이런 것부터. 예. 반대로 사고는 이미 끝났다. 뭐 여행 가도 아무 문제 없다. 또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의 지금 상황. 예, 이번에 가서 제가 좀 느낀 건데 많은 이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이제 얘기해서는 안 되는 예. 그런 주제가 됐다. 사람들이 다 얘기를 안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얘기해봤자 방법도 없고 그리고 뭐 마음만 아프고 더 좋아질 가능성도 없는 상황에서 자꾸 얘기하면 뭐하냐 뭐 이런 이제 심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한편으로는 일본에서 굉장히 또 반핵 데모 그 전에 굉장히 뭐랄까 정권에 충성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정권이 예. 하는 말이라면 고분고분 잘 들었던 일본 시민들이 드디어 대규모 집회도 하고 또 몇만씩 모이는 집회도 하고 예. 그러는가 하면은 또 이번에 갔더니 뭐 재가동한다 그러더라고요. 또 다시. 여론은 이제 탈원전으로 지금 확실하게 쏠려 있긴 한데 일본 이제 지금 여권 지금 정권을 갖고 있는 정부는 하여튼 재가동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이제 돈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탈핵으로 바로 가는 게 아마 쉽지는 않은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결국은 원전 줄이는 쪽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은 저는 해보긴 하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적으로는 일본 정부 이거 재가동하려고 굉장히 노력 중입니다. 제가 그 한 홋카이도, 예. 북해도를 한 4년 만에 한번 가봤는데 그 4년 전하고 그 눈에 띄는 그 차이가 곳곳에 그 태양광 그 지별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주 대규모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게 그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어떤 이 재생에너지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어떤 좀 경향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하고 관계가 있나요? 예, 맞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재생 가능 에너지 굉장히 안 했었거든요. 투자 안 하고. 그래서 근데 핵사고 난 다음에 이제 태양광 막 올리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원전은 하나 짓는데 한 10년 걸리지만 태양광 올리는 건 한두 단이면 올릴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올리니까 그래서 갑작스럽게 지금 태양광이 증가하고 있죠. 그걸 보면 뭐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재생 가능 에너지 빠른 시간 내로 올릴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 지금 일본의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오염도는 어느 정도로 평가가 됩니까? 지금 이제 제가 항상 들고 다니는 게 이게 일본 오염 지도인데요. 못 보여드렸어요. 참 많네. 뭐 인터넷에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텐데 일본 정부가 내놓은 오염 지도가 있고요. 제가 이번에 가서도 그 강의를 했는데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일본 세계적인 과학 잡지에 나와 있는 일본 오염 지도입니다. 일본 학자들이 내놓은 건데 일본 정부가 내놓은 오염 지도는요. 후쿠시마 근처만 나옵니다. 예. 그리고 10,000베크렐 이상만 표시합니다.
9,100크렐, 8,100크렐은 0베크렐하고 똑같이 취급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도 밖에는 아예 오염이 안 된 것처럼 오해를 사게 만드는 거죠. 굉장히 문제가 있는 그런 오염지도입니다. 근데 그 오염지도를 가지고 전 국민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몇천 베크렐, 몇백 베크렐 이것도 사실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한 50베크렐 이상 아니면 100베크렐 이상 오염된 지역을 이렇게 다 표시하면 일본 땅 전체 중에 한 70%가 오염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일본 농산물의 70%가 오염이 된 거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거기서 만났던 분들이 이제 후쿠시마 진료소에 계시는 분들, 의사 선생님들하고 만났는데 조심스럽게 좀 물어봤습니다. 예. 음식을 어떻게 조심하시냐. 그랬더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후쿠시마산은 좀 덜 먹으려고 노력한다. 그다음에 북태평양 쪽, 일본의 동해 쪽 이쪽 그 수산물은 좀 안 먹으려고 노력한다. 근데 근본적으로 방법이 없다. 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사람들 노이로제가 걸렸는지 하여튼 내가 뭐만 맛있게 하면 일단은 들어가지 뒤에 그 원산지 표기를 보더라고요. 예, 예. 먹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예, 예. 후쿠시마 쪽 거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주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후쿠시마뿐 아니고 일본 국도 전체 중에 한 70%가 오염된 상황이라서 예. 그건 뭐 피할 방법이 없죠. 그 오염 안 된 30%를 어떻게 골라냅니까? 뭐 그 일본에도 무슨 야담 비슷한 거, 야담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은 뭐라 그러죠? 그 루머, 음모론이라고 해야 되나? 유언비어? 유언비어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나도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들은 게 몇 가지인데 천황과도 도쿄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부터 예, 그 자기 얘기는 아이들을 갖다 외국에서 공부시키려고 한다라든지 뭐 예, 등등등 예. 굉장히 많은 루머가 떠도는데 그거 자체가 이제 일본 국민들이 불안하게 느낀다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일본 인구 변동표를 한번 봤어요. 예. 일본 정부 사이트에 가봤더니 후쿠시마 핵사고 난 다음에 한 4, 5개월 사이에 80만 명이 줄었습니다. 오, 그래요. 80만 명이 죽었을 리는 없고 예. 떠난 떠난 겁니다.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부산에도 건강 영양 일본 같은 사람들이 거 집을 사고. 제주도, 예, 부산 예. 이런데.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좀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 80만 명은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그 지역은 뭐 당분간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못 들어가겠죠. 사람이 살 수 없는 데가 된 그렇죠. 거죠. 지금. 보통 300년 잡습니다. 왜냐하면 300 이제 년이요? 세슘 반감기가 30년인데 그게 10번 정도는 지나야 1000분의 1 정도로 주니까 예. 300년이면 정조대왕 때부터 지금까지 간 시간 비슷하네요. 예, 그 그 지역 열세대죠. 그 지역에서 떠난 사람들 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굉장히 많겠죠. 많죠. 많이 떠났는데 문제는 떠나서 이제 집도 없죠. 예. 재산 다 없는데 그다음에 직장 없죠. 그러니까 돌아와야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근데 돌아와봤자 어차피 인구가 줄어 있는 상태니까 하던 일 계속 못 하는 거고 그리고 돌아오면 당연히 피폭되는 거고 그래서 안 돌아오고 싶은데 일본 정부는 보상 이게 좀 범위를 계속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돈이 없어서 보상을 제대로 못 해주니까 이건 뭐 버려진 그런 그래서 뭐 기민 정책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상황이죠. 그 보상을 갖다가 새로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비용으로 보상하는 게 아니라 원래 소유했던 그 집, 가치로. 그 집의 그 낡은 집이면 그만큼 이렇게 낡았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 가격을 보상을 해주는 지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돈 가지고 그럼 다른 불만이 지역에서 많죠. 지금 그렇죠. 집을 그게- 얻기도 힘들 그렇죠. 뿐더러 그러면 30년 낡은 집을 주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거니까. 예, 하여튼 대책이 없습니다. 사고가 나면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대책 없을 겁니다. 그 원전 사고는 났다 하면 대책이 끝이다 없죠. 봐야 지금 됩니다. 이제 김익준 교수님이 오늘 들고 오신 책에 보면 표지에 쓰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이게 제일 유명한 원전 사고가 난 예. 미국, 러시아, 이제 우크라이나죠, 그죠? 이게 아마 예. 그리고 일본 이 순서고 이제 그 다음은 물음표 이렇게 해놓고 제목이 한국 탈핵. 부제가 대한민국 모든 시민들을 위한 탈핵 교과서. 이 표지를 보면 되게 좀 무서워요. 그 다음 어디예요, 이게? 무섭죠. 제가 이제 확률상 그 글을 쓴 거는 이제 그 사이에 사고 난 나라들 보면 미국, 소련, 일본인데 이게 원전 개수 많은 순서대로란 말이죠. 그래요? 전 세계 원전 31개 나라가 합니다. 근데 사고 난 나라 3개 나라는 지금 1등, 2등, 4등이거든요. 우리나라 몇 등이죠? 5등입니다. 그러니까 뭐 프랑스가 새치기 당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5등인데 그리고 우리는 계속 짓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본이 가동 안 하니까 가동 개수로 보면 4등입니다. 근데 앞으로 한 20개 더 지을 거 아닙니까? 2024년까지. 그렇죠. 그러면 그때 되면은 러시아보다 많아질 수 있죠. 그러면 우리 3등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순서가 올라가면 안 되는데. 올라가면 안 되죠. 그래서 하여튼 원전 개수 많은 나라에서만 났고 많은 순서대로 났다. 이건 확률대로 일어난 거다. 원전 개수 많아지면 사고 확률 늘어나는 거다. 이거 아주 단순한 논리죠. 자동차 많아지면 교통사고 많아진 거와 같은 이치인 거죠. 결국 이제 우리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 전에 잠깐 하나 그 교수님이 보시기에 그 체르노빌 사고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후쿠시마 사고하고 그 뭐랄까 파괴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오염도라든지 어느 쪽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일본 정부가 하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체르노빌 사고는 원전 한 개였지만 여기서 나온 방사능량이 후쿠시마의 10배쯤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도저히 못 믿겠어요. 저는 그렇게 계산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밖으로 나온 방사능 양은 어차피 못 잽니다. 추정치일 뿐이죠. 그리고 쟀다 하더라도 발표하는 그 내용 못 믿겠어요. 저는. 그래서 손상된 해결료의 양으로 비교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는 거죠. 손상된 해결료의 양은 체르노빌은 원자로 하나, 이거는 원자로 3개, 그다음에 물통, 사용 해결료 수조 그 2개 터졌는데 그 안에 있는 해결료의 양을 보면 원자로의 4배거든요. 합하면 7배가 산술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물통에서 나온 게 뭐 이렇게 핵 반응은 아니었다고 치면 최소 3배. 최대 7배. 이 사이에 있는 거 아니냐. 손상된 해결료의 양은.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일본 그 방송을 가서 보니까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세월호 사건하고 상당히 비슷한 게 결국은 먼저 안 사람도 있거든요. 위험하다고. 어떤 시장인가? 했더니 이 사람을 정치적으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을 받았다? 이렇게 기소를 하고 검찰에. 근데 나중에 이제 무죄로 나오고. 그 검찰 성명 쫓아내듯이. 네, 그렇게. 나중에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무고였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일어난 그 원전 사고 건수가 지금 뭐 3마이너 체르노빌은 한참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걸 사고 수습이 됐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안 됩니다. 원전 사고는 여러 건 났지만 수습된 사고는 없는 거예요. 예. 수습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적용되기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 멜트다운이라 그래서 일단 계속 녹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로 또 이렇게 물이 지하수가 왔다가 또 나가고 이러면서 그럼요. 계속 유출이 되고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한 좀 대책은 있나요? 일본에서? 없습니다. 사실은 없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뭐 한다고 하는 거 하는 척 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노심용용 멜다운이라는 거는 원자로 안에 들어있는 해결료 봉이 아예 녹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쇳물 상태로 액체 상태가 돼버린 거고 그 다음에 원자로가 20cm 두께 강철인데 녹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해결료 100톤이 밑으로 쭉 흘러내린 거죠. 지금 어디까지 내려간지도 모르죠. 모르죠. 콘크리트 뚫고 이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콘크리트건 뭐 바위건 이거 다 광물질이라서 특정 온도 되면 녹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내려갔는지 모르는 거죠. 지구 중심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좀 맞아질 거고 에너지가 거기까지는 좀 어렵겠지만 하여튼 또 마그마가 있으니까 네. 반대편으로 또 튀어나오기도 하고. 분명한 거는 그 근처를 지나는 지하수하고 얘가 만나고 그 지하수가 오염이 된 채로 태평양에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막기 위해서 원자로 4개 있는 후쿠시마 그 제1원전 그 4개 전체를 얼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하수가 못 들어오도록.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근본적으로 이렇게 벽은 얼릴 수가 있지만 바닥은 못 올립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거. 이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얼리려고 해보니까 여기 지금 노심용용 돼버린 그 해결료에서 열이 계속 나는 거예요. 안 얼어. 얼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실패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거는 원래부터 쇼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 자체가 실현 가능한 계획이 아니고 근데 국민들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뭔가 하는 척이라도.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얘기로 이제 돌아와서요. 그래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전 세계에서 이제 독일말로 아우슈타이겐이라 그러는데 뭐라 그러죠? 탈핵 선언. 탈핵 선언들을 하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잠깐 얘기가 되는 듯 마는 듯 하더니 계속 지을 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흐름과 좀 거꾸로 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수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수출까지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죠. 자급자족을 넘어서서 수출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거꾸로 된 결론이 나오는 걸까요? 일단 그 정부가 그 사실 직접적으로 전 세계 원자력 산업이 커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얘기하는 걸 보면 전 국민이 그런 것처럼 느끼도록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원자력 발전소는요, 이 산업 자체가 지금 사양길에 접어들었어요.
모든 산업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선진국이 주도해서 딱 성장합니다. 그 다음에 또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보통 그래요. 이 과정에서 손바뀜이 일어나죠. 선진국은 손 뺍니다. 후진국 들어옵니다. 그런 다음에 선진국은 본전 다 챙긴 다음에 그 다음에 내깔려 둬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는 그런 이제 그래서 유럽이 그 사이 25년간 원전을 50개를 줄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30년간 원전을 안 지었고요. 그러니까 선진국은 손 빼는 겁니다. 그리고 그 50개 줄은 50개를 누가 채웠냐 보면 주로 아시아에 있는 개도국들이 한국, 중국, 인도 이런 나라들이 대만도 짓죠. 대만 몇 개 안 됩니다. 대만도 탈원전하고 대만은 후쿠시마 이후에 거의 탈원전 지금 한참 갈등 중인데 대만 같은 섬은 뭐 원전 사고 하나 크게 나면 그 자체로 국가 전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하고 우리 남한하고 뭐 땅 넓이가 비슷할걸요. 밀도는 우리가 더 높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사실 이게 위험이라는 게 우리가 길 가다가 차들이 부딪히면 교통사고 뭐 접촉사고 그렇죠. 나고 전복사고 눈에 다 보이잖아요. 최근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제 시민들이 제일 놀라고 있는 게 그 석촌호수 주변 싱크홀. 그 싱크홀 뭐 그렇죠. 깊이 5m 뭐 길이 8m짜리 이런 것들이 이제 흙 채워 놓으니까 또 주저앉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건축하는 친구들 얘기 들으니까 롯데월드 근처에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되도록. 예, 그러니까 이제 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도 그 반경 몇 미터 안에는 언제 빠질지 모르니까. 예, 그 언제 그런 싱크홀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그것이 굉장히 커다란 붕괴 사고의 전조일 위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쪽으로 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 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엄청. 근데 이건 눈에 보이니까 그나마 위험하구나. 그리고 이제 롯데월드 근처에만 안 가면 여하튼 싱크홀에 안 빠져요. 근데 원전은 사실 우리가 이 위험이 눈에 잘 안 보이고 어디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지도 사실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가 얼마만한 잠재적 위험에 지금 직면해 있는 건가요? 일단 개수로는 좀 그렇고요. 저는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순서가 됐다 그런 생각을 일단 하는데 그 다음에는 지금 노후 원전들이 있고 어디 있어요? 지금 간단히 소개를 일단 뭐 30세 넘은 원전이 3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고리 1호기 37살. 그거는 저기 이 고리 양산 그렇죠. 예 있죠.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수명 연장한 지 지금 7년째인데 수명 연장을 한 번 더 하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월성 1호기가 재작년에 수명이 끝났는데 그건 경주에 있습니다. 예, 경주에 있죠. 김익준 교수님 경주 사시잖아요. 제 고향인데. 하여튼 그래서 그거 지금 수명 연장 심사 중이고 그리고 조용히 30살 넘긴 거 하나 또 있습니다. 고리 2호기. 이거는 왜 조용히 지나갔냐면 얘는 수명이 원래 40년으로 돼 있어요. 원래부터. 그러니까 조용히 수명 연장이 아니니까 30살이 넘었습니다. 근데 사실 후쿠시마 핵사고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요. 원전이 10개 있었습니다. 여기 일렬 횡대로. 똑같이 지진 오고 쓰나미 왔는데 30살 넘은 거 다 터졌습니다. 30살 안 넘은 거 한 개도 안 터졌습니다. 정확히 30세로 딱 갈랐거든요. 그 1, 2, 3호기 그게 다 1, 2, 3, 4호기가 딱 30살 넘은 것들입니다. 그 수명이라는 게 그냥 정한 게 아니죠. 정한 게 아니라 그럼요. 과학적 근거 속에서 그럼요. 그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의할 때 일본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야, 자긴 처음 들어본 얘기다라고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 나이를 한번 아무도 계산 안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30살 넘은 건 딱 골라서 터졌다. 보건 쪽에서는 그걸 고위험군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노약자를 보건학에서는 고위험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원전 폐쇄된 것들 보면 몇 년 동안 가동했냐 이렇게 보면 26세 정도에서 대개는 폐쇄가 됐습니다. 평균을 잡으면. 근데 지금 30살 넘게 운전하는 거는 사실 우리 상식으로 봐도 위험하죠. 무슨 기계를 30년 이상 씁니까? 냉장고, 테레비 뭐 많이들 집에서 쓰시잖아요. 자동차도 있고 무슨 기계를 30년 이상 씁니까? 악기 뭐 이런 거는. 악기는 폭발 위험이 없으니까 300년 써도 괜찮지.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갖고 있는 건 있는데
세계 상위 원전 밀집도 국가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이게 지금 세계 1위가 대한민국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 예. 그 이제 서울대 윤순진 교수님이 이제 계산해서 그래프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건 이제 땅 넓이당 원전 개수를. 그러니까 밀집도구나. 예, 예. 원구 밀도. 예. 원구 밀도. 그렇네요. 그걸로 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1등인데 우리는 계속 짓고 있기 때문에 이 밀도가 계속 올라가고. 제가 알기로 지금 기장군에게 이제 낡은 게 2개 있고, 예. 그 이제 그 부산, 경남, 울산 일대가 다 그 범위에 들어가죠. 사고가 그렇죠. 나면. 그렇죠. 그다음에 경주에 지금 이제 월성 개가 1호기가 늙은 게 있고요. 예. 그다음에 유명한 원전 지역이 영광원전, 전라남도 영광군하고 그 경상북도 울진군하고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예, 그렇게 4군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거기 나머지 2군데 원전들은 연세가 얼마나 되신 분들이신가요? 그쪽은 뭐 한 10년쯤 남았습니다. 그 고리는 이번에 새누리당 부산시장 후보도 그 지방선거에서 그걸 갖다가 이제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공약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선거할 때는 이제 주민들의 어떤 그런 이제 바램을 갖다가 대변하는데 실제 국가 정책은 또 연장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당이 다른가? 당이 달라요? 뭐 같은 당인데 그런 거죠. 선거용입니다. 저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당시에 원전 비중 줄이겠다고 공약을 했거든요. 예, 지금 줄이긴 뭘 줄입니까? 그 자료를 조금 소개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전 밀집도 국가라는 것은 결국 원전이 터졌을 때 피해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나라들이다. 이런 그렇게 얘기죠. 봐야 됩니다. 1등이에요 우리가? 예, 대한민국 1위고요. 세계 현재 1등. 23개가 운영 중이면서 5개가 건설 중이고 2024년까지 모두 42개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계획대로 간다면. 예, 정부에서는 세계 3위 원자력 대국이 목표랍니다. 예. 그리고 세계 제2위가 벨기에인데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에 탈핵을 결정했고요. 운영 중인 원전을 순차적으로 정지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그리고 세계 3위가 타이완인데 신규 원전 건설 및 수명 연장을 하지 않기로 사실상 탈핵 결정을 했고요. 세계 4위가 일본입니다. 54개 중에서 4개가 폭발했고 50개가 남아 있는데 그게 지금 가동이 멈춰 있는 상태죠. 그래서 원전의 추가 건설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요즘 들리는 소식이 가고시마 현을 비롯해서 몇몇 군데에서 재가동을 할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고요. 예. 세계 5위가 프랑스인데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2025년까지 현재 58기가 운영 중인데 이걸 뭐 순차적으로 폐쇄해서 24개까지 그중에 24개를 폐쇄하겠다고 이제 발표한 올랑드가 당선이 됐죠. 이건 지키겠죠, 설마니 사회당인데. 예, 그렇겠죠. 그거는 뭐 이미 지키고 있습니다. 네. 정부 공식 그걸로 발표한 적이 있기 때문에 프랑스는 원전 개수 줄일 겁니다. 다만 이제 대만이 조금 불확실한데 대만은 이제 수명 연장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수명이 되면 끊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주는 건 맞는데. 자연사.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게 이제 98%가 다 완공이 된 상태예요. 아, 그래요? 2%만 더하면 완공이 되는데 이걸 스톱시켜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 투표로 결정한다. 근데 국민 투표 결정할 때까지는 공사 중지해 놓고 하여튼 결정한다. 불은 안 붙인 거 아니에요, 거기. 그렇죠. 그 해결 여봉에 불은 안 붙인 상태. 완공도 아직 안 된 상태죠. 완공이 돼야 이제 불 붙일 텐데 그래서 공사를 하면서 국민 투표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공사 중지해 놓고 국민 투표를 제대로 한다.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그 국민 투표 하려면은 투표율이 50%가 넘어야 된답니다. 근데 그게 어렵대요. 그래서 야당은 국민 투표 하지 말고 그냥 결정하자. 여당은 국민 투표 하자. 아,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 투표율이 아니야, 저 국민 투표에 붙이는 걸 갖다가 원전을 완공한다를 안건으로 붙이면은 50%안 되면은 완공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의제를 어떻게 만들고 의사일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이제 의지의 문제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국민투표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 규정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우리나라 국민투표법은 뭐 투표율이 50%가 그래요, 우리나라. 50% 나옵니다. 한국은 또 뭐 하면 이런 거. 예, 이제 고리 원전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지어 그 부산 시민들도 잘 모르거나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이제 텔레비전에서 본 것 같은데 2012년 2월 9일 고리 1호기에서 오후 8시 34분부터 12분 동안 그 정전이 발생했죠. 블랙아웃이라고 하는. 근데 이 사실이 이제 은폐됐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로 의미하느냐의 문제죠. 그거 정말 심각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스테이션 블랙아웃이라는 거는 원자력 발전소에 전기가 안 들어온 거예요. 전기가 안 들어오면은
냉각수 펌프가 안 돌아갑니다. 후쿠시마도 그게 이제 고장 나가지고 냉각수가 그렇죠. 공급이 안 돼서 쓰나미 때문에 이제 냉각수 펌프가 파괴된 거지. 그래서 냉각수 펌프가 안 돌아가 버리면 이 원자로에 해열이 안 됩니다. 원자로에서 노심용융이나 이런 큰 사고 나는 건 반드시 열 때문에 발생하는데 해열이 안 되면 노심용융으로 바로 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사건인데 정말 심각했었죠. 근데 게다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비상 디젤 발전기를 돌리게 돼 있는데 이게 또 고장 났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밖에서 전선을 끌고 와서 연결을 시킨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인데 이 사건이 은폐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은폐된 것이 우연히 발견이 된 겁니다. 나중에. 재작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예, 그렇죠? 예, 근데 사실 그렇단 말이죠. 일본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전문가 영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 이런 상황 속에서 또 그 마피아처럼 거의 이게 외부랑 굉장히 단절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아니 그 투명하지가 않으니까 자기들끼리 또 그런 사고를 숨기기도 굉장히 쉬운 구조 아닙니까? 군대에서 사고 나면 왜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민간 전화 쓰면 처벌한대 신고할 때 아미콜. 군인권센터에서 그 개설한 그 학대 인권 유린 신고잖아. 그걸 쓰면 영창 보낸 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그렇죠. 예,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야지 밖에다 지금 김익준 교수님한테 전화하면 큰일 나지. 어쨌거나 그런 사고가 나면 당연히 이제 원안이 보고가 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보고가 안 된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식의 사고 났는데 은폐했던 경우가 10번이 넘습니다. 큰 사고만. 네, 굉장히 많습니다.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도 그랬잖아요. 계속 사고가 났는데 은폐하고 은폐하고 은폐하다 계속.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지금 10번이 넘는 은폐 사고들은 사실은 은폐했다가 들킨 사고들이죠. 안 들킨 그러니까 것도 있을 성공적으로 은폐한 사고가 얼마나 많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은폐했던 사건은 그 10배는 되지 않을까. 근데 이 고리 1호기가 있는 데가 기장군이잖아요. 예. 기장군이 그 해운대 바로 붙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맞은편이잖아요. 예, 선거구도 같은 선거구. 그러니까 해운대 기장갑, 해운대 기장을 국회의원 선거구도 같이 붙어 있는데 부산 시민들 발 뻗고 작았나? 여기다가 또 최근에 정관 신도시 해가지고 수십만 명 또 신도시 바로 여기는 해운대까지 포함해서 부산뿐만 아니라 울산까지도 그냥 바로 영향권 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사고가 만약 나면.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후쿠시마도 그렇고 체르노빌도 그렇고 한 30km 정도는 이제 비우거든요. 그 30km 안에 300만 명이 넘습니다. 30km 안에. 예. 고리 원전의 경우에는. 그렇죠. 부산, 울산 딱. 울산이 거의 다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제 월성 1호기 우리 경주에 있는 이거는 30km 안에 100만 명이 넘습니다. 거기도 울산은 들어가죠. 들어가거든요. 울산은 양쪽으로 다 들어가네. 예, 현대 자동차가 다 들어갑니다. 양쪽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 북구에서 우리 김익준 선생님 한국 탈핵 이 책을 그 북구의 체계로 선정. 북구의 책으로. 네, 맞습니다. 주민들이 반드시 읽어야 된다. 그 기술적인 용어인데 그 취성화라는 게 있네요. 예. 그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철판이 녹아가지고 뭐 유리처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예, 이제 원자로라는 건 굉장히 많은 고열 속에 이제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이제 아주 단단한 쇠로 돼 있긴 한데 이 온도가 갑자기 낮아지는 찬물을 붓는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생기면 온도가 갑자기 낮아지면 이거는 이제 그 뜨거운 물 부었다가 유리 접시 깨지듯이 유리 접시에 찬물 싹 집어넣으면 팍 차지는 것처럼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취성 천이 온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지는 온도. 예. 그래서 몇 도짜리 찬물을 부으면 이게 깨지게 돼 있냐,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이 온도가 낮을수록 안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50도짜리를 부어도 괜찮은 건데 원래 이게 한 300도, 400도 되는 거니까. 근데 300도, 400도에서 50도로 착 내려도 이게 안 깨지는 원래 그런 거였는데 지금 100도가 넘어갔거든요. 150도. 그러니까 150도짜리 물을 부어도 깨져버리는 거죠. 400도에서 내려오니까. 그러면 물을 어떻게 하느냐? 물을 끓이는 온도가 100도인데. 그렇죠. 150도짜리 그러니까 압력을 넣으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압력을 넣어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온도로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노화에 이제 아주 단적인 그런 예입니다. 지금 150도가 넘는 걸로 추정되죠, 그렇죠. 그렇게 취성화 됩니다. 그러니까 그 냉각수를 공급한다 할지라도 이게 물을 끓여가지고 거기서 압력을 더 넣어가지고 온도를 150 뭐 그 정도로 맞춰서 넣어야지 깨지지 않는 그런 상태. 근데 이 고리 원전은 이름이 왜 고리예요? 지명 아니야? 예, 지명이었습니다. 지명이에요. 그 기장군 고리면 뭐 이렇게 되나? 지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성원전도 거기가 월성군이었었거든요. 예, 옛날에 월성군이에요. 그래서 지명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월성군이 없어지면서 경주가 되고 이러면서 이렇게 그렇게 이름이 됐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울진원전, 영광원전 그랬었는데 이게 또 이름 바꿉니다. 울진이 이게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늘원전. 예, 그리고 영광원전은 한빛원전 이렇게. 한빛원전.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서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점점. 그러니까 재밌는 게 위험한 지역이 없어지는 거네. 동쪽 북쪽에서 내려오면 울진에서 쭉 내려와서 이제 월성원전 그다음 쭉 내려와서 다시 고리원 1호 2호 있는 거기 기장군이 있고 그냥 남쪽으로 삥 돌아서 반대쪽으로 가서 영광원전 이렇게 서울에서는 먼 애다. 그렇죠. 청와대는 안전하네. 이제 그게 좀 재밌는데요. 우리보다 더 재밌는 데가 유럽입니다. 유럽은 땅은 넓은데 그 안에 이제 국경선들이 있잖아요. 원전이 있는 지역을 다 이렇게 지도로 표시하면 그게 바로 국경선이에요. 남의 나라. 남의 나라 최대한 가깝게. 사고나. 우리나라도 서울에서 멀리. 그래도 남의 나라 쪽에 짓는 건 좀 낫다, 그지? 우리는 청와대에서 제일 먼 데 짓잖아. 근데 이름을 바꾼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닌데 차라리 이름을 뭐 워싱턴 원전 이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걸로 착각하게 만든다. 실제로는 영광원전, 울진원전 두고 경주원전하고 부산원전하고 이렇게 해야 국민들이 원전이 어디 있는지를 알죠. 그러니까 고리 1호기 그러니까 도대체 그게 맞아. 그러니까 정말 그 알려지지 않은 지명으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실제로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그 대도시 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일 텐데 그 이름들을 그렇게 왜곡하는 거를 굉장히 잘합니다 원자력계가. 예를 들어서 사용 후 해결료 이것도 사실은 고준위 핵 폐기물인데 그렇죠. 이거를 사용 후 해결료라고 부르더니 요즘은 핵자를 빼요. 사용 후 연료 이렇게 부릅니다. 공식 문서에. 그 리사이클링 해도 되는 또는 그래서 해야만. 저는 사용 후 연료 하면 연탄재하고 구분 안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원래 이제 그 레토릭의 정치라고 그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노동시장의 유연화, 사람 막 자르는 걸 갖다가 정리해고를 유연하라고 얘기해요. 유연화를 하니까 뭐든지 유연한 게 좋지 경직된 게 보다 나은 것처럼 이제 느껴지는 거죠. 구조조정 대량 해고잖아요. 조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전략이라는 거는 무릇 유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제일 그 중에서도 마음에 안 드는 게 방사성 폐기물 관리공단. 그러면 이제 핵 폐기물 관리하는 곳인데 이름이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원자력 환경공단. 뭐 하는 곳인지 알 수가 없어요. 원자력이 하긴 뭐 우리나라는 뭐 원자력을 갖다 녹색 에너지라고 부르는 나라니까 아마 전 세계에서 유일하죠. 원자력이라는 단어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핵력을 가지고 하니까 핵발전소가 맞는데 일본과 한국만 원자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뉴클리어를 쓰죠. 물리학과 교수한테 원자력이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그런 현상 없다. 물리적 현상이 없다. 그럼 그런 존재가 하지 않는다. 원자력은 그냥 콩글리시로 뭐냐 하면 아톰 파워 아니야. 하여튼 그 용어들 굉장히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굉장히 그 사기성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원자핵공학과하고 국문과하고 연대했나? 거기 저는 좀 전문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있죠. 용어들을 만드는 그런 전문가들이 좀 그룹이 있는 것 같아요. 핵마피아들이 안에다 장명소 차렸나 보다. 아니 실제로 그런 그 정치에서 그런 일들이 왕왕 있죠. 그러니까 국민적 저항이나 이런 게 심할 것 같으면은 용어를 교묘하게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관철시키는. 그러니까 낙하산 공천은 전략 공천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그게 다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고리 원전 그 사고 당시에 그 원자료 냉각수가 36.9도에서 58.3도로 올라갔고 사용 후 핵 연료는 21도에서 21.5도로 상승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제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죠. 이 온도가 올라갔다라는 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용 후 핵연료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핵 분열이 좀 일어나고 있는 거고 원자로도 정지했다고 해도 핵 반응이 제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많이 낮아진 거죠. 그래서 가만 놔두면 온도가 점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항상 해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냉각수를 계속 돌리고 그다음에 중성자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걸 계속 빨아들이고 중성자 없애는 그런 화학약품들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 건데 지금 전기가 안 통하니까 온도가 올라간 거죠. 해열이 안 되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로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12분 동안 멈췄는데
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이게 이제 몇 시간 그 일이 계속됐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컨대 지진 해일이나 이런 게 와서 이제 땅이 좀 흔들리고 해일이 덮쳐서 전선이 다 절단되고 뭐 이 변전소가 물에 잠기고 송전탑이 몇 개 넘어가고 이렇게 돼 버리면 이제 자체 발전기도 가동이 안 되고 이번에는 외부에서 끌어다가 해결을 했지만 만약 자연재해가 그렇게 크게 오게 되면 그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핵발전소 자체가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전력 공급이 끊기기만 해도 그렇죠. 예, 결국 뭐 제가 읽은 어떤 책에는 보니까 핵발전을 끌 수 없는 불이라고 꺼지지 않는 불. 붙일 수는 있는데 한번 붙이고 나면 끌 수가 없다고.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은 식혀주는 데 필요한 전력 공급이 끊어지는 사고가 나게 되면 그 자체 온도가 계속 올라가서 모든 게 다 녹아내려 버려요. 그런 건데. 그래서 결국 원자력의 안전이라고 하면은 온도만 해열만 되면 됩니다. 불이니까. 불이니까 온도만 낮춰주면 안전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문제 생기면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사고 난 걸 보면 3가지 사고 났지 않습니까? 3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근데 이것들이 원인이 다 다릅니다. 3마일 사고는 노무자 한 명이 잘못한 거예요. 한 명의 실수. 그다음에 3마일 사고는 과학자들이 실험하다 터진 거고요. 후쿠시마는 자연재해 아닙니까? 체르노빌이죠. 제가 좀 잘. 하여튼 그래서 이 3사고의 원인이 다 다른데. 뭐 3마일은 무슨 뭐 부품 하나 잘못 일하는 사람이 잘못 고정해가지고. 야, 근데 그거 무섭다. 그러니까 한 명의 실수로도 큰 재앙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다음 사고가 난다면 이 셋 중 하나가 반복되겠냐? 아니면 또 새로운 게 있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이거 부품이 200만 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거죠. 3사고의 공통점.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거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대비를 해야 된다. 대비 아무도 하질 못했다. 그게 공통점이거든요. 특히 다음 사고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처럼 이번에 드러났지만 그 핵피아들 불량 부품 들어가. 불량 부품 이런 걸 갖다가 자기들끼리 커넥션으로 이렇게. 그거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 3마일 사고가 그 노동자 한 사람 일하는 직원 한 사람의 조작을 잘못한 그거 뭐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안 시켰다든가 덮어야 되는데 안 덮었다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원전이 터져버린 핵발전소가 터져버린 거고 이제 소련에서 났던 거는 그 뭐 효율을 좀 높여보려고 무리하게 실험하다가 거기서 터져버렸다는 건데 여기는 자연재해고 다른 상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불량 부품이 들어간 게 문제가 생기는 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죠. 우리는 특히 그럴 가능성이 이번에 뭐 보면은 엄청난 그 비리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났잖아요.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정부에서 늘 얘기하듯이 무슨 테러용으로 그런 악용될 수도 있는 거고. 나는 근데 왜 그 얘기가 안 나오는지 테러? 이상해요. 왜냐하면 그 테러 말씀하셨는데 아니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때 제일 만만한 타겟이 어디겠습니까? 타격을 줄 수 있는 데가 원전 아니에요. 차마 거기까지는 못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들도 망하니까. 예를 들면 그런 사고 위험성을 감안하면은 핵폭탄 갖고 있는 거나 원자력 발전소 갖고 있는 거나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보의 관점에서는 모든 가능성에 맞습니다.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핵폭탄이야 일부러 터뜨리지 않으면 안 터지는 정도가 되는데 이 핵발전소는 일부러 사고가 낼 의사가 아무도 없어도 그렇죠. 터질 수 있는 거예요. 있는데 또 의사가 있어도 그 위험한 거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예를 들면 거기 뭐 대단한 군사 시설도 아니고 뭐 약간의 특수부대가 와가지고 약간의 공작만 하면 완전히 사고를 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북한의 테러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핵발전소를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왜 안 나오느냐라는 거지. 내 얘기는. 제가 그렇게 정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보 차원에서 이건 접근해야 된다. 안보 차원에서. 그래서 그 원전에 가보면 굉장히 자랑하는 게 원전 돔 건물 있지 않습니까? 원자로가 있는 그 건물. 그거는 비행기가 와서 박혀도 비행기가 깨지지 이건 안 깨진다. 실제로 미국에서 그 실험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도 이렇게 틀어주고 하거든요. 홍보할 때. 근데 그거는 그렇다 치자. 그건 이제 미국 돔이고 한국 돔 차이는 없다고 치자. 근데 문제는 그 돔 건물 옆에 있는 그 일반 건물에 사용 해결료 수조가 있거든요. 이게 깨지면 돔 건물은 원자로만 싸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월성 원전에는 건식 저장하고 있어요. 그냥 마당에다가 이렇게 캐니스터라는 거 임시 저장소 해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거 미사일에 이게 견딜 수 있냐? 이건 아무도 지적 안 하는 건데. 근데 사실 뭐 그게 뭐 핵폭탄하고 비교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방사능 물질, 핵물질의 양으로 따지면 핵폭탄은 핵물질 10kg 씁니다. 플루토늄 아니면 우라늄. 근데 핵발전소는 100톤 씁니다. 10,000배예요. 예. 엄청나게. 그중에서 우라늄 238은 빼고 우라늄 235만 따지더라도 300배입니다. 그래서 핵폭탄이 떨어졌던 히로시마 나가사키엔 사람이 지금 살지만 후쿠시마나 체르노빌에는 못 사는 그렇구나. 겁니다. 방사능 양이 비교가 안 돼요. 아, 그렇지. 히로시마에 핵폭탄 터진 지가 아직 이제 70년 됐나요, 이제? 70년. 그렇죠. 예. 근데 사람들이 계속 살았잖아요. 그럼요. 예. 그리고 뭐 측정해봐도 별로 안 나옵니다. 펑 위에서 터지고 바람으로 날리고 이렇게 하고. 근데 이렇게 위험한 건데도 사람들이 좀 경각심을 덜 가지거나 또는 뭐 받아들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뭐 산업을 발전하려면 전기도 있어야 되고 예. 그리고 우리가 보통 듣기로 이게 뭐 정부에서 주장을 그렇게 하죠. 뭐 청정 에너지, 녹색 에너지, 그다음에 뭐 가장 저렴한 에너지, 온실 효과가 없는 온실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 그렇게 원전 한수원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홍보를 하잖아요. 모두 거짓말입니다. 근데 딴 거는 몰라도 값이 싼 거는 맞잖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싸고 안전하다 하는데 안전하지 않은 거는 이제 증명되어 가고 있으니까 이제 과연 싼 거냐? 싼 거냐 말씀. 싸지 않습니다. 일단 그 미국에서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전을 안 지었던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비싸서예요. 아니요. 비싸서예요. 미국은 지금 그 전기 회사들이 전부 민영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어느 요건만 되면 다 허락을 해줍니다. 근데 허락을 다 받아놓고도 안 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주된 요인들이 비싸서입니다. 근데 킬로와트당 전력 생산 단가가 뭐 더 싸다고 한수원에서는. 그렇죠. 그 발전 단가라는 게 비용 산정 방식에 따라 다른 그렇죠. 거죠. 그렇습니다. 이 폐기물 처리까지 다 생각을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제 빼놓고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설 비용이 있고 원자로 건설 비용이 있고 그렇죠. 유지 비용이 있고 그거 계산하지. 그다음에 그거 계산했어. 폐기물 그다음에 수명 다 했을 때 그걸 이제 폐기하는 이제 절차가 폐기물들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 비용, 운영 비용, 인건비, 그다음에 우라늄 값 이 정도만 반영이 제대로 돼 있고 직접 생산비만. 그렇죠. 폐로 비용, 그다음에 10만 년 동안 고준위 폐기물 이거 보관하는 비용. 그 비용. 뭐 그다음에 사고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그러니까 비용. 잠재적 사고 위험의 그렇죠. 뭘 현재적 가치로 환산해서 보험료 환산하는 경우 대손 충당금 이런 것도 계산이 안 되죠.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겁니다. 하면 화력 발전보다 더 비싸다 지금 그렇게. 훨씬 비싸죠. 아니,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나중에 어떻게 되든 신경 안 쓰고 나중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뭐 처리 보관하는 비용이 얼마 되든지 그건 우리가 지금 당장 지불하는 거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알아서. 그러니까 나중에 니들 뭐 후손한테 비용과 알아서 해라. 위험을 자손들에게 그다음에 또 하나 그렇지 위험한 거 그까짓 거 우리 신경 쓰지 말자. 라고 하면은 그렇게 볼 때는 좀 싸게 보이는 게 사실인 거죠. 그렇죠. 그거 다 빼면 당연히. 근데 왜 정부에서 계속 지어요? 이 원자력이라는 게요. 돈 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정부 예산으로 원자력에 지원해 주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발전 단가에 반영이 안 되는 거고요. 정부 돈으로 지원한다는 얘기는 국민들이 돈을 내주는 거죠. 그래서 정부 예산이라는 통을 통과해서 결국은 핵산업계가 국민으로부터 돈을 뺏어가는 구조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제 그거 때문에 그냥 짓는 거예요? 그렇죠. 원전을 지어서 원자력이 많아지면 누가 이익을 보냐, 누가 손해를 보냐 이것 따져보면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근데 국민들은 별 관심 없이 세금으로 내는 거니까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자력에 보조금을 주는 거고. 나쁜 놈들이네 그거. 에너지 문제 해결을 가장 이렇게 길게 보면은 돈 비용도 더 많이 들고 더 위험하지만 당장에는 들어가는 돈이 별로 없고 당장에는 그 쉽게 에너지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 이점 때문에 이제 길게 못 보고 오늘 하루를 위해서 이제 쓰는. 아니 근데 전문가들은 그거 다 알 거 아니에요. 전문가들도요. 사실 이 발전 단가 문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야당에서는 제대로 된 발전 단가를 한 번쯤은 계산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 별로 어려울 것 같지도 않은데. 예.
그래서 에너지 뭐 경제학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정의당에서 빨리 계산 한번 그런 분들이 이렇게 딱 해서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네. 우리 발전 단가 제대로 하면 얼마다라고 내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아무도 안 해주는 우리 거죠. 환경 전문 의원 있잖아요. 김재람 의원실에 김재람 얘기해가지고 예. 발전 단가 제대로 된 그러니까 발전 그것도 단가 한번 했으면 계산.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야 예컨대 되겠네. 정부에서 내는 발전 단가가 어떤 논리로 지금 그걸 냈는가. 그러니까 그 과정 그거는 속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부분들이 계산이 안 들어갔는가. 그렇죠. 그런 부분도 지적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를 벌써? 들어서 재작년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지금 발전 단가 정부에서 말하는 것들은 이거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갔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 것들을 지적을 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래요. 문제는 그걸 넣고 계산했을 때 얼마다라는 걸 아무도 얘기 안 해주는 거죠. 그거 빨리 해야 되겠네. 그거. 그걸 해줘야 돼요. 예. 그리고 김익준 교수님도 그게 제대로 계산하면 킬로와트당 얼마다 이 얘기를 지금 못 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런데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듀크 대학이라고 있는데 야, 예. 거기에 경제학부 그 학장을 하던 사람이 보고서를 내놓은 게 있어요. 그걸 보면 태양광이 아직도 굉장히 비싼 걸로 돼 있는데 원자력이 태양광보다 더 비싸다라고 내놓은 겁니다. 원자력이. 예. 헐. 그리고 자기가 계산한 게 아니에요. 실제 그 값들을 조사를 해서 그래가지고 플로팅을 한 겁니다.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원전 전문가들은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알 거 아니에요. 모를 겁니다 아마. 배우질 않았을 거고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을 겁니다. 아 싸다고. 예, 자기 애국심까지 다 만족하면서 살고 있을 겁니다. 제가 여태까지 만나던 분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위험에 알고 대한 있어요. 판단도 다른 거고 예. 몇만 분의 일이다 예. 뭐 이런 식으로. 뭐 좀 나쁜 얘기하는 말이지만 모두 확신범이었어요. 거. 확신범. 예. 아 그러니까 이게 청정 에너지고 값이 그렇죠. 싸고 신념인 안전하다 그렇게. 그렇죠. 신념 자기 신념화를 한 거지. MB.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견딜 겁니다. 그렇죠. 양심의 가책 때문에. 예. 못 견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일본 사람들이 방사능 좀 먹어도 괜찮다라고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죠. 어차피 못 벗어나는 거니까. 그런 심리와 마찬가지 아닐까 그런 생각하는 거죠. 나빠 진짜. 자,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일단은 뭐 이산화탄 지금 화석연료 같은 경우는 이제 이산화탄소가 발생해가지고 뭐 지구 온난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근데 거기서 또 그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오염 문제가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친환경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환경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그 생산 단가가 너무 비싸다. 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여기서 어떤 길을 찾아야 시발점이 되는가? 예. 그 70년대 석유 파동 났을 때 예. 그렇죠. 이제 석유도 이제 에너지 주요 원인데 이게 석유값이 비싸지니까 이게 이제 대응하는 방식이 여러 나라마다 다르게 나왔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재생가능 에너지를 갖다가 이제 자꾸 개발하는 쪽으로 나아갔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력으로 석유를 대체하는 식으로 나아가면서 이 비중이 더 커진 그런 예. 흐름이 있는 거죠. 아니 70년대에는 독일도 원전을 많이 지었어요. 지었는데 제가 이제 독일서 있을 때 한번 이 문제 가지고 크게 90년대 중반에 탈핵 가지고 붙었잖아요. 붙었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녹색당의 존재였어요. 녹색당이 1980년대 중반에 처음으로 프랑크푸르트 그 주의회에 요시카 피셔라는 그 유명한 분이 찢어진 청바지에 운동화 신고 그 이 주의회 선서를 하는 장면이 유명한 기록 사진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고 나서 1980년대 후반 가서 연방의회에 진출하기 시작했고 90년대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뭐 94년도에는 둘이 분열해갖고 그때도 녹색당하고 동맹90 분열해갖고 한번 망하고 나서 다시 이제 90년대 중반에 국회에 들어왔는데 그때 녹색당이 엄청나게 3인당의 지지 기반을 갉아먹으면서 사회민주당이 녹색당의 환경 강령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어요. 표를 안 뺏기려고. 그러면서 탈핵 논의가 녹색당에서 3인당으로 사회민주당으로 번져가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슈레더가 집권을 해서 적독 연정하는 과정에서 최초의 탈핵 선언이 있었고 의사결정이 그 연정 협약에 그러고 나서 이제 앙겔라 메르켈이 다시 정권을 탈환해서 대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건 그냥 안고 간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독일은 어떻게 해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그렇게 빨리 커졌고 일찍부터 그 보면 전기가 80년대 후반이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그 동력은 국민들 속에서 다른 모든 가치보다 이제 환경과 안전이라는 가치를 중시한
젊은 유권자들이 녹색당 약 7% 정도의 안정적 지지를 몰아주면서 녹색당이 그걸 지렛대로 삼아서 큰 당들의 환경 강령을 움직여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우리 경우는 보면 그 독일도 뭐 40년 전에만 하더라도 우리랑 차이가 없었는데 그렇게 빠르게 변화해 온 건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 좀 어려운 게요. 그 유럽의 원전 개수 그래프를 보면 80년대부터 원전 개수가 줄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가 원전을 줄이기 시작하거든요. 3마일 사고를 보고 난 다음부터. 그렇구나. 그리고 체르노빌 사고를 직접 경험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유럽까지 오잖아요. 예, 유럽까지 왔죠. 세슘 그래서 같은 게. 뭐 독일, 프랑스 뭐 다들 지금 오염이 되고 그것 때문에 우유를 못 먹고 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파동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성이죠. 그 정부 보조 없이는 경제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원전 개수를 줄여왔던 겁니다. 아, 그러면 오늘 미션 하나 나왔다 진짜. 김재남 의원한테 얘기해서 제대로 된 핵발전 발전 단가 계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확실하게 좀. 예, 독일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그 카스파 트랜스포테이션. 예, 그거 유명하죠. 그게 뭐냐면 이게 재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독일에는 없어가지고 프랑스로 가서 해오거든요. 그때 그 기차 따라가지고 하면은 그 경찰이 육해 공군으로 다 동원됩니다. 사람들이 그 철길에다가 쇠사슬 묶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못하게. 레일 밑에다가 오소리처럼 굴을 파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 혼자만 들어가. 레일에 있는 못 뽑아내고 돌려가지고. 그다음에 기차가 지나가면 앉기 때문에 사람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거기 들어가서 오소리굴 들어가가지고 그냥 사람 끌어내고 이러면서 물어봤는데 왜 그렇게 하냐 알았더니 일단은 뭐 원자력이 싸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비용을 갖다가 비싸게 만들어주겠다. 네. 그게 고얼레벤이라고 니더작센주 슈레더 총리 지역구 거기에 암염광산에 그 이제 고준위 폐기물 저장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가서 재처리해서 이 카스토라는 그 특수용기에 담아서 무진동차에 실어가지고 이제 옮기는 건데 기차로 와가지고 거기에 운반 비용을 엄청나게 환경운동가들이 올림으로써 발전 단가를 높여주겠다. 그 얘기 저도 기억이 나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로 만들어진 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단가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다 신청을 하면은 그러니까 일부러 그걸 위해서 그 발전을 위해서 일부러 시민이 비싼 전기료를 내요. 물게. 그래서 그걸 이제 그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이 경우에는 사실은 그 시민들의 의식이 이제 뒷받침을 해주는 거죠. 아니 근데 그렇게까지 방해를 안 해도 이미 비싸대잖아. 그러니까 제대로 계산하면 이미 비싸다는데. 그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갖고 있는 정부 홈페이지에서 제가 가져온 숫자를 한국의 발전 단가네요. 2011년도에 이제 정부 사이트를 보고 제가 그래프를 그린 건데 이걸 보면 지금 뭐 풍력 이런 거 다 비싸고 태양광 엄청나게 비싸고 원자력이 제일 싸고. 지금 보면 원자력이 39, 그 다음에 그에 비해서 태양광이 660이에요. 17배 비싼 걸로 돼 있습니다. 석유가 207.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제 당연히 원자력을 해야 되는 걸로 엄청 싸네. 그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세계 시장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비싼 태양광은 엄청난 속도로 성장 중이고 이상하게 저 값싼 원자력은 아무도 안 하고 지금 전 세계 원전 개수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전 단가 계산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발전 단가는 시장을 설명 못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다른 나라 데이터들을 보니까요. 풍력 발전이 화력보다 더 싸다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 데이터 중에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전기를 만드는 방식 중에 제일 싼 게 풍력이다. 근데 여기도 풍력은 싸게 나오네. 석탄이 제일 싸고 원자력을 제외하면 그다음이 풍력이 싼 걸로 나오는데 근데 원자력 저건 계산이 잘못됐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신재생 에너지, 왜냐하면 그게 신재생 에너지라는 게 그 환경, 풍토 그 나라의 그 지역적 특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자연적인 특성에 굉장히 좌우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보면은 재생 가능 에너지 일단 뭐 신재생이라는 단어를 저는 못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런 분류가 틀렸기 때문에 신에너지라고 해가지고 집어넣은 것 중에 재생 가능 말고 무슨 2차 에너지 뭐 전지 이런까지 막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재생 가능이 막 마치 좀 많이 나오는 것처럼 부풀리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분류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재생 가능 에너지라고 저는 부르는데 이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탄압을 하고 아주 나쁜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거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자산 조건이 안 맞는다. 뭐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심지어는 거짓말까지 동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원자력이 만드는 전기를 태양광으로 다 만들려면 국토를 3번 덮어야 된다. 전 국토의 300% 정도의 면적이 필요하다. 집광판으로. 그러니까 전 국토를 덮고 그만큼 동해바다에 한 번 더 덮고 서해바다에 한 번 더 덮어야 그래야 이 전기 나온다라는 그 거짓말이거든요. 그 태양광 전문가한테 직접 가서 물어봤더니 국토의 2% 덮으면 됩니다. 그럼 원전에서 만든 거 다 만들 수 있어요. 국토의 2%. 우리 대한민국. 대한민국 남한의 2%를 태양광 판넬로 덮으면 원전이 만든 전기를 다 만듭니다. 우리가 한 10만 평방킬로미터 되잖아요. 그러면 남한이 11,000 그러니까 2,000평방킬로미터만 덮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거가 전부 이렇게 어쨌거나 재생 가능 에너지 안 된다고 엄청나게 이렇게 역홍보를 하는 거죠. 난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재생 가능 에너지 성장이 빠른데 이걸 한번 보십시오. 이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속도로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재생에너지도 이거 자체가 또 하나의 새로운 산업적인 그 팩터잖아요.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신산업이고 거기다가 이제 그 에너지 효율화 사업도 굉장히 큰 산업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독일이 앞서 나가면서 굉장한 독일이 세계 최고죠. 굉장한 돈을 지금 벌고 독일 같은 있는데. 경우는 쉽게 말하면 스마트폰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옛날에 그 뭐 자석식 전화. 아니, 독일은 이걸로 그 저기 고용을 100만 개 일자리 만들었어요. 지금 고용 창출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분야가 태양광입니다. 저 재생 가능 에너지 분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태양광. 이게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력에 비해서 같은 양의 전기를 생산할 때 고용 효과가 독일은 10배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배. 그리고 세계 통계를 봐도 5배 이상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설치 산업 빡 만들어 놓고 고용은 별로 없고 그냥 몇 사람이 그냥 이렇게 큰 이문을 보는 그런 산업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률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미 재생 가능 에너지가 전 세계 전기 중에 20%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프로예요? 우리나라는 1%가 안 되죠. 세계 꼴찌입니다. 우리나라는 따라가는 건 잘 따라가는데 이것도 마음만 먹으면 그렇죠. 확 따라갈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재생 가능은요. 일본 보니까 한 방에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설치하는데 시간이 별로 안 들기 때문에 1년이면 그냥 빡 올릴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성품에 아주 잘 맞을 것 같아요. 우리 빨리빨리 잘 따라가는 거. 근데 우리는 거꾸로 왔잖아. 저 아파트 옥상에 이렇게 그 태양광 그 설치를 해가지고 전기를 갖다 생산하는 거예요. 그럼 한전에서 그 사줘. 그걸 사주는데 그 제도가 이명박 정부 들어와가지고 그 노무현 정부 때 하던 그 제도가 굉장히 후퇴하고 또 없어지고 이렇게. 그게 이제 오히려 역행하는 거지 그러면. 발전 차익 제도. 아니 뭐 각 학교에서 뒤로 가신 거야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일일이 여기서 또 그걸 또 이렇게 끄집어낸다는 거는 각하에 대한 지나친 인신공격이 될 수 있어요. 아직도 굳이 말 안 해도 되는 걸 그렇게까지 아직도 각하라고 불러요. 그 간카 아니야 간카. 한번 각하는 영원한 각하야. 그 또 하나는 그 문제입니다. 이제 그 전기라는 게 그 사용자의 입장에서 또 좀 바라봐야 할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독일에 있는 경우에 독일에 있을 때는 그 굉장히 전기를 아껴 써요 사람들이. 굉장히 노이로제 걸린 것처럼. 못 살아 정말 깜깜하게 해놓고 자기 책 보는 데만 조그맣게 불쾌하게.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같이 뭐 그 약간 헤프게 쓰는 사람들이 있으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하더라고요. 계속 쫓아다 말은 못하고 쫓아다니면서 불 끄고 다니고. 스위치도 절전 스위치 있어. 이렇게. 박물관도 사람 들어가면 켜져.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에너지를 좀 절약할 필요도 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탈핵으로 가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 제 그래프를 또 하나 갖고 왔는데 전력 소비량. 죄송합니다. 이 라디오인데 자꾸 그래프 얘기를 해서 여기 보시면 선진국들은 전력 소비량이 증가하지 않고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가네요. 계속 그 대충 모으는. 그렇다고 선진국이 상승세. 아니면은 줄어드는 나라도 있네. 영국은 줄었네. 그래서 이걸 보면 선진국들은 다
전기 사용이 늘질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제 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쇼트랙 보는 것 같죠? 예, 한 방에 다 Y꼴 추월해서 여러분 그 중학교 수학 시간에 Y꼴 예. X 있죠. 계속해서 전기 굉장히 급하게 진짜 상승하고 쇼트랙의 직선 구간에서 예. 앞서가던 5선수를 그렇죠. 잘해치고 예, 한꺼번에 초월하는 양상의 예. 그래프네요. 그래서 요 위에 지금 이제 호주하고 미국이 있는데 우리 위에도 있어요. 여기 그 나라 왜 보시면 이렇게 아는데 예쁘게 쓰나요 전기를? 하여튼 근데 그 나라들도 증가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증가는 안 해요. 이대로 많이 쭉 쓰는구나. 놔두면 15년 후 미국을 추월을 합니다. 우리가 예. 훌륭해. 미국을 추월해요. 근데 여기 지금 선진국들에 비해서 우리는 경제 상황은 이보다 못한데 전기만 많이 쓰는 이상한 나라가 돼 있는 거죠. 전기하고 물을 예. 엄청 쓰는 거죠. 예, 지금 뭐 제가 산업용 전력 요금이 싼 것하고 그거하고 관련이 거의 있어요. 그다음에 한국이- 이제 이 원전 이런 걸 갖다 과대 포장하면서 값싸니까 마음대로 써라. 예, 잠깐만요. 이제 그런 오도된 인식을 가지고. 그래프를 좀 읽어드릴게요. 지금 한국이 거의 10,000kW에 가깝고요. 1인당 전력 소비량이. 일본이 8,000을 조금 넘는 것 같고 프랑스가 7,000과 8,000 사이에 있고요. 독일이 대충 7,000 사이, 영국이 6,000입니다. 그 이탈리아도 대충 5,500 정도? 5,000 정도네요. 예.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우리의 절반 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잡지 않으면 재생 가능 에너지 뭐 태양광 풍력 아무리 많이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아하, 밑빠진 수요를 독에 잡아야 된다. 예, 그렇죠. 밑빠진 독에 물 붓기죠. 누가 전기를 그렇게 많이 써요? 이제 주로 산업계가 굉장히 빨리 증가하죠. 전기 네. 아끼자 하면 이제 가정에서들 생각하는데 가정용 전기는 별로 증가하지 않고 있고요. 전체 전기 중에 15% 정도밖에 안 되고. 우리가 뭐 전기 쓰는 그리고 가정용만 따지면 선진국보다 밑에 있습니다. 진짜 그러네. 우리나라가 지금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을 보면 미국의 4분의 1도 안 되고요. 예. 일본의 절반도 안 되고 프랑스의 절반도 안 되고 캐나다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미국의 4분의 1이네. 미국이 4,500인데 우리는 1,000이거든요. 예. 근데 일본은 2,000, 우리의 2배고요. 가정용이. 근데 저렇게 그 1인당 전력 소비량 그럼 전체가 기업에서 다 쓴다는 얘기예요? 저렇게 많다는 건 그렇죠. 기업이 엄청 쓴다는 거예요. 기업에서는 왜 이렇게 많이 쓰죠? 산업용 전기가 이제 제일 큰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큰 문제가 전기요금이 싸다 보니까 중국보다 중국보다 3, 중국보다 40% 싸니까 막 쓰는 것도 문제지만 전기요금을 노리고 전기 많이 쓰는 산업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이게 한번 들어오면 전기 사용량이 팍 증가하죠. 그래서 해외에다가 우리나라 전기요금 앞으로는 올릴 거다라는 사인을 확실하게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산업들이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그런 산업들은 우리 경제 발전에 별로 도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뭐 또 투자 유치를 해가지고 산업이라서 이런 거 들어와 봐야 고용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돼요. 한전이 지금 원가 이하로 지금 주지 않습니까? 이거 되게 재밌다. 주택에서 전기 쓸 때는 킬로와트에 이제 누진 적용 안 하고 일단 단순하게 보면 120원쯤 하네 1킬로와트에. 예. 근데 공장에서 쓰는 삼성전자나 이런 데 쓰는 거는 81원이야. 그러니까 집에서 우리가 쓰는 건 120원짜리고 똑같은 전기인데 예. 이제 삼성전자가 쓰는 거는 81원이고 그다음에 이게 또 학교에서 쓰는 것도 이게 공장에서 쓰는 것보다 14원이 더 비싸네. 여기 94원이네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학교가 집보다는 좀 싼데 그래도 공장은 학교보다 더 싼 거예요. 그렇죠.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뭐지? 똑같은 전기인데 계속 이게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 포장지가 건데 다르다는 얘기야 뭐야? 이게 경제 악영을 이걸 현실화하려고 그래도 그때마다 등장하는 이제 논리가 이제 그 재벌들을 대변하는 그런 언론들에서 이제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제라는 건데 우리가 집에서 전기를 그렇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쓰는 게 아니네. 예, 지금 적게 보니까.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아껴라 우리는 아껴라는 게 낭비하는 게 의미가 없는 아니에요. 거예요. 네, 그럼. 가정용은 더 아낄 필요 그런데 없어요. 가정용을 왜 이렇게 누진제를 해가지고 막 전기세 폭탄을 때려? 누진제 기본적으로 누진제는 사실 해야죠. 그래야 네, 점이라도 그렇죠. 좀 아낄 텐데 근데 공장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공장도 해야죠. 공장은 근데 많이 쓰면 더 싸다며. 공장은 영누진이에요. 많이 쓸수록 싸게 줍니다. 할인해 주는 거야. 영누진. 그러니까 많이 돌려라 이거죠. 근데 이게 이제 뭐 그 가격 자체도 문제지만 문제는 원가 이하로 주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한전이 계속 누적 적자가 되는 거고 한전 누적 적자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세금으로 가게 쉽게 돼 말하면 있으니까. 우리가 기업에 이제 전기세를 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국민들이 인심이죠. 삼성전자에 전기요금 대신 내주는 이거 위헌 제소해야 되는데. 아니 예컨대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된 거예요. 산업을 진작할 필요는 있다고 우리가 받아들입시다.
그런데 그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전기를 싸게 줘야 되는데 그 비용을 집에서 전기 쓰는 사람 보고 내라 그러는 거는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과세의 원리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근데 이제 기업이 말이죠. 전기를 아껴야 할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티베이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다들 이렇게 질문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전기요금을 올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버틸 수 있겠냐, 어려워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도 많이 들어서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그 어느 지방의 이제 소도시인데 굉장히 그런 중소기업들이 제조업들이 많은 곳인데 우연히 그쪽에 사장님들 쫙 앉혀놓은 자리에서 탈핵 강의를 하래요. 그래서 강의를 했습니다. 굉장히 좀 껄끄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전기 요금 얘기도 하고 질문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몇 사람이 이제 손을 들길래 제가 먼저 질문 좀 합시다. 그래서 강의한 제가 먼저 질문을 했습니다. 2가지 질문을 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전기 요금이 차지하는 게 제품 제조 단가의 1 내지 3%로 알고 있다.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장님들이 잠깐 이렇게 계산을 해보더니 대충 다 맞다고 얘기를 해요. 전체 비용 중에 1 내지 3% 말고 생산비의 1 내지 3%입니다. 제품 단가에 예. 제품 가격의 1%, 예. 1%가 아니고. 예. 그래서 2번째 질문 들어갔죠. 만약에 전기요금이 100% 오르면 여러 사장님들 회사 망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까놓고. 한번 생각해 보셔라. 이거 지금 굉장히 나한테는 중요한 질문이니까 충분히 생각을 하고 답을 좀 해주셔라. 한 50명 정도 되는 분이었거든요.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진짜 괜찮은 거냐? 견딜 수 있냐? 다 괜찮고 얘기하는 거예요. 산업용 전기요금 중소기업이 100% 올리는 거를 견딜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만 시켜주면 이러이러한 필요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있다. 견딜 수 있겠냐 하면. 뭐 삼성그룹이나 큰 데는 더 잘 견디겠네. 근데 여기 그 없죠. 표가 있는데 2010년 전기요금 기업 수혜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얼마나 혜택을 받았냐면 1,044억을 혜택을 받았어요. 1년 동안에 예. 전기요금으로. 근데 영업이익이 17조 3천억이거든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영업이익의 170분의 1인데 170분의 1도 아닐 겁니다. 170분의 1이에요. 그런가요? 170분의 1. 예.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796억의 수혜 금액이고요. 영업이익이 1조 376억이고. 그러니까 사실상 의미가 없는. 요거는 의미가 그럼요. 있네. 요거는 한 6%, 5.5%좀 되는데. 그러니까 100%가 아니라 제철이니까. 1000% 올려도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현대제철은 왜 이러냐 하면 이게 당진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 전기로 쓰잖아. 전기로. 철광석 갖고 하는 고로가 아니고 맞습니다. 이 고철을 녹여가지고 전기로 이렇게 온도 올려갖고 고철을 녹여서 생산하는 데라서 여기는 이게 큰 거예요. 이게. 포스코는 그에 비하면 보세요. 5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이 있는데 전기료 수혜 금액이 600억밖에 안 되잖아요. 예, 어쨌든 포스코는 좀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기를 많이 쓰는 회사긴 한데 자체 발전을 많이 합니다. 자체 발전하는구나. 그래서 자기네들이 전기를 많이 쓰니까 발전을 자기들이 직접 해서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이건 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이제 이 수혜 금액이 사실 결정적으로 영업이익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개별 기업들한테 벌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기업으로 하여금 전기를 덜 사용하는 인센티브를 계속 주기 위해서는 결국은 현실화해야죠. 이 역누진제를 적용하고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려야 된다. 최소한 가정용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됩니다. 얼마든지 그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왜 안 해요? 그 전기요금이 낮음으로 해서 이익을 얻는 집단이 누구냐. 아니 이거 참여정부 때도 안 했거든 사실. 나 잘 몰랐어요. 하여튼 그 전기요금은 낮음으로 해서 누가 이익을 보냐 보면 알 수 있죠. 원래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기업 지원 정책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였죠. 근데 이제 지금은 기업들이 이제 그만한 자기 자생력도 있는 것이고 뭐 이렇게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하고 있는데 가정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휘발유 가격을 갖다가 그 일반인들은 1리터에 뭐 2,000원 내는데 기업에다가는 휘발유를 갖다 1리터 1,500원이나 1,300원에 팔면은 그거 뭐 그렇죠. 이건 진짜 위헌 제소해야 될 것 같은데. 부정의하기 때문에 정의당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왜냐하면 독일에 그 사례가 있잖아요. 우리 신중곤 교수 기억하죠. 90년대 중반에 콜렌 페닛이라고 해서 독일 석탄 산업이 이제 사양 산업이 되니까 그 사람들 재교육, 재취업 등등을 하는데
들어가는 재정을 조달할 목적으로 전기 사용자들에게 전기 사용 요금의 7%인가를 붙였다고 그랬다가 어떤 소비자가 열받아 가지고 연방헌법재판소에 이 저 석탄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정책은 국가의 사무인데 왜 이거를 납세자한테 일반적으로 부담을 넘기는 조세가 아니고 왜 전기요금 전기 많이 쓰는 사람이 무슨 죄냐 이래가지고 그 위헌 결정 나왔고 바로 법 고쳤거든요. 의회에서. 이것도 법적 근거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것도 한번 찾아가지고 그 마지막으로 그 표가 하나 더 있는데요. 지금 전체 전력 사용량 을 이제 표시한 건데 산업용이 55.3%고 대부분이네요 사실상. 일반용이라는 게 이제 상가하고 공공건물에 쓰는 게 21.9%고 사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80% 가깝고요. 주택용은 13.9%밖에 안 되네. 주택용이라는 게 가정용이 가정에 쓰는 거 14%. 그 농사용이 2.4%, 교육용이 1.7%. 그러니까 사실 뭐 무시해도 좋을 양. 가로등이 의외로 0.7%나 되네. 이건 요새 그 집전판 설치해가지고 전선 없이 낮에 그 햇빛 받아서 해가지고 되게 이쁘더라고. 이 전선이 없어지니까. 이쁩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 요금이 올라야 그래야 예를 들어서 LED 등으로 바꾼다 해도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화 사업인데 그게 본전 빠지는 시간이 빠릅니다. 그렇죠. 전기 요금이 낮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에너지 효율화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하려도 원금 회수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전기 요금 정상화시키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얘기를 이제 종합을 하면은 일단 탈핵 시급하다. 그 집에서 엄청 막 열대야인데도 에어컨 국가적으로 전기 액해야 된다고 해서 에어컨 막 참고 이랬는데 그거 말이 안 되는 갑자기 거예요. 팍 억울해지는 이거. 정리 좀 합시다 이제. 아니 억울하잖아. 이게 우리가 좀 시원하게 마무리한 다음에 나중에 끝나고 에어컨 틀고 쉬는 시간에 억울해합시다. 기업들이 아껴야지. 그 가장 큰 주제는 이제 탈핵 시급하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재생에너지죠. 재생 가능 에너지로 우리가 빨리 나아가야 된다는 이런 필요성이 제시가 됐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전기요금 현실화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정의당의 과제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 발전 단가, 원자력의 발전 단가를 산정해서 발표하라.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발전 단가 진짜 진실. 궁금해. 오늘 방송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가려서 정확히 처벌할 수 있을 때 후쿠시마 핵사고처럼 더 큰 재앙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특별법 문제하고요. 핵발전의 위협을 함께 생각해보는 기획으로 진행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12회 방송 예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방송은 교황 방문의 즈음에서 해방신학자로 로마 교황청에 정통하신 김군수 선생님 모시고 특집으로 진행해볼까 합니다. 다음 방송에도 변함없는 관심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얘기 들었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리가 딱 됐네 이제. 에어컨을 써야 돼. 써야 돼가 아니고 써도 돼. 우리 올여름에는 에어컨 일주일도 안 트는 것 같아. 나는 아직 안 들었습니다.